참 예수님, 제가 이번 강의를 맡으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내가 이 강의를 승낙을 했을까? 사실 종교일치와 국제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아는 바도 없고, 그래서 야, 나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고시부님이 아유 해집니다게, 그래 알았다 하고는 승낙을 하곤 했는데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거절을 잘 못할까? 제가 고신부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저도 뿌듯했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이 거절하지 못하는 게, 내가 거절을 하면 난 나쁜 신부로 보지 않을까, 무능한 신부로 보지 않을까, 그러다 그냥 오케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또 저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그동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종교인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서로 다투지 말고, 또 종교나 이런 걸 떠나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거고, 또 국제적인 단위에서 여러 단체들이 이런저런 운동을 하고 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유엔 산하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협조를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기구가 있고 저런 기구가 있고 이런 설명, 또 개신교회는 이런 파가 있고 저런 파가 있고, 뭐 이제 우리 천주교랑 함께 일하는 파가 있고, 천주교는 이단이라고 해서 절대 손잡으면 안 된다고 하는 파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봐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다.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많이들 여기 듣고 있고, 또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회칙으로 인해서 또 일반 신자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이제 협력을 해 나갑니다.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것은 정말로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북경의 하늘이 45% 맑아졌다. 네, 그건 바람 탓도 있고, 시진핑의 지도력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것이 큰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서울 공기도 맑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환경 문제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구 시민이라고 하는 것,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적도 근처에 바닷물 온도가 1도 올라감으로써 그게 적도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장마전선이 바뀌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기후변화가 생긴다. 이제 지구 공동체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의 삶에 이제는 전 지구적인 차원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평화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를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행동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뉴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닷새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은 뒤 고강도의 군사적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공군이 오늘부터 8일까지 주 야간으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에는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 전자전기 그라울러와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230여 대가 참가합니다. 특히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 소속인 F-22 스텔스 전투기는 6대나 참가합니다. F-22는 최고 속력이 음속의 2.5배로 가데나 기지에서 평양까지 1시간 내로 도착합니다.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고 최대 250km 밖에서 타격이 가능해 유사시 김정은의 지하 벙커와 핵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괌에 배치된 미 공군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편대도 훈련 기간 한반도 상공에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 공군은 이번 훈련에서 유사시 주요 군사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 2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트럼프 패는 조선 반도에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벌려놓으면서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자, 이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생각이 어떻게 다를까요? 특별히 사회교리를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전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김정은이 그 벙커도 다 뚫을 수 있다며 확 쏘아볼 주게. 야, 저 비행기 멋지다. 레이더도 안 걸린다며. 저런 거 우리나라 많이 준비하면 든든할 거 아니라. 또 뉴스의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의 반응. 트럼프 패거리가 핵전쟁을 구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제 뉴스에서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국토안보 특별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정은이 전쟁의 시간을 점점 앞당기고 있다. 그 이전에 트럼프의 막말, 김정은의 막말 이런 거 그러다가 한참 또 고조됐다가 좀 사그러들었는데 이제 서로 전쟁을 하겠다는 듯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천주교인들은 과연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이냐. 이게 사회교리를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뭔가 달라야 되겠다. 복음적인 가치관에 토대를 두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럼 복음은 과연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우리 교우들은 좀 분명한 방향을 갖고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해군 기지와 관련해서도 우리 신자들이 여전히 성당에서 저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저축 막 햄석에 성당은 성당 고유의 일에 대해서 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가에서 하자는 일인데 필요해서 하자는 일인데 그리고 국방은 필요한 거 아니라 우리가 돈 없어서 그렇지 돈 많으면 한국모함도 우리도 갖고 경해야 우리를 무시 못할 거 아니라 강정에다가 해군기지를 한다는데 아무데나 해야 될 건데 그 주민들을 조금 희생해야 주게 어떤게요? 저도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진전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4.3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의 제주를 사랑한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섬의 사람들과 문화, 한라산을 보듬은 제주의 풍광들을 사랑한다. 여행객의 발길이 머무는 이 싱그러운 섬 제주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나에게는 행복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풍광 뒤에 감춰진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믿기지 않지만 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폭포, 세계 자연유산 일출봉 등 관광지로 유명한 곳곳이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던 학살터라 한다. 나의 할아버지는 여러분이 첫 발을 내딛는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수많은 제주도민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아버지는 날마다 제주공항 4.3 유해 발굴 현장에서 할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나는 지난 역사를 왜 다시 들추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교과서 속에만 있는 제주 4.3 사건이 나와는 무관한 역사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한국을 통치하던 미 군정은 강력한 진압작전을 펼쳤고 4.3 사건이 완전히 종식되는 1954년 9월까지 7년 7개월 동안 3만여 명에 이르는 제주도민들이 희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군경토벌대에 의한 이른바 초토화 작전으로 중산간 마을 95%가 불탔고 무고한 사람들이 제주 전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희생되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했다. 제주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공권력에 의한 전무후무한 희생을 몰고 온 한국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참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정부에서 발간한 4.3 진상조사 보고서는 1947년 3월 1일에 발생했던 3.1절 발포 사건이 4.3으로 가는 도화선이 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가 행진에서 경찰의 오인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됐다. 이에 도민들은 총파업으로 저항했고 이를 불순분자들의 소행으로 판단한 미 군정은 경찰과 서북 청년회를 파견하여 대량 검거와 테러를 일삼으며 민심은 더욱 악화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통한 분단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은 이반된 민심과 50 총선거 반대 투쟁을 접목시켜 1948년 4월 3일 무장봉기를 일으키게 된다. 무장대는 경찰과 서청의 탄압 중지,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통일정부 수립 촉구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김구 역시 남한만의 50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제창하였다. 1948년에 치른 50 단독 총선거에서 도민들의 투표 거부로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 2개 선거구가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그러자 미 군정은 이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해하는 불순 세력의 음모로 판단하게 된다. 결국 제주도에 대한 강경 토벌 작전이 실시되어 도민들이 집단 희생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대대적인 강경 토벌 작전이 제주 전역을 휩쓸게 된다. 10월 11일 제주도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해안에서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이 발표되었다. 이때부터 군경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진압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산간지대뿐만 아니라 해안마을에 속에 내려간 주민들까지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폭도라 지목당하는 것만으로도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총으로 죽이고, 물에 빠뜨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생매장에 죽이고. 살인은 그처럼 손쉬웠고 생명의 무게는 휴지처럼 가벼웠다. 지옥은 하늘이 아닌 인간이 사는 지상세계에 있었다. 수많은 주범들은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동족 간의 학살은 이민족보다 더 잔인했다. 그러나 학살은 군경토벌대만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 무장대들은 해안마을을 습격하여 경찰 가족과 우익 인사를 살해했다. 그 와중에 무고한 주민들도 상당수 희생되었다. 복수와 증오심. 복수는 복수를 낳았고 증오는 격한 충돌로 이어져 민간인들의 희생은 극에 달했다. 정부에서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는 인명피해를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해자별로 비율은 토벌대 78.1%, 무장대 12.6%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이 전체 희생자의 11.9%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의 희생도 21.3%에 이른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과도한 진압작전이 전개됐음을 알 수 있다.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그들이 다 죄인이었을까? 왜 죽였을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을까? 상대방을 악인이라 규정하면서 우리 스스로 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더할 수 없이 참혹한 희생을 치렀음에도 4.3 사건 이후 희생자 가족들은 연좌제에 의해 감시당하고 사회활동을 제약받았다. 당시에 희생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유족들에게까지 엄청난 상처가 대물림되었던 것이다. 1978년 강요받던 침묵을 깨고 4.3을 소재로 쓴 한 편의 소설이 나오며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에 물꼬가 트인다. 이후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본격적인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된다.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 1월 12일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4.3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구성돼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진행되었고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가 공식 확정되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진상조사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31일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에게 국가를 대표해 사과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과거사 관련 사과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 거듭남을 만방에 선언한 역사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리고 2014년 1월 17일 안정행정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입법 예고를 시행했다. 매년 4월 3일 제주 사람들만의 행사로 치러졌던 위령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기념일로 정식 지정된 것이다. 2015년 10월 31일에는 동강마을 4.3길 개통식이 있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중산간 마을 초대 피해 지역이었던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마을의 평화를 염원하는 사삼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사삼길을 통해 국민화합과 사삼의 미래 가치를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강명비에 새겨진 이름마다 말 못할 사연이 숨어 있는 곳. 제주시 봉계동 제주 4.3 평화공원이다. 이곳은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역사적 기록을 되새기고자 조성되었다. 매년 4월이면 희생자들의 위패를 모신 위령재단과 추모광장을 중심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이 거행된다. 추모광장 뒤에는 행방불명되어 시신을 찾을 수 없는 3,800여 개의 표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제주 4.3 평화 기념관. 전시실 입구인 역사의 터널을 지나면 제 이름을 갖지 못한 제주 4.3을 상징하는 백비가 놓여 있다. 1관에서 6관은 1945년 해방을 시작으로 배경과 원인, 무장봉기 발발,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진상규명 과정을 전시와 아트워크 등으로 보여준다. 특히 다랑시 특별전시관은 발견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하여 사실감을 더해준다. 제주 4.3 희생자 발굴유해 봉안관에는 발굴된 유해를 봉안함은 물론 유해 발굴 현장을 복원하여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고자 함은 어리석은 인간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평화와 인권의 성지에서 숨막히던 그날을 기억하며 되새겨야 하는 이유다. 제주 4.3 사건은 수많은 죽음과 아픔을 남기고 끝났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위령제는 매년 치러지지만 진정 유족들의 마음은 치유된 것일까? 세계적인 냉전과 한반도의 분단 과정에서 일어난 4.3 사건은 끝났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고 대립하고 있다. 4.3의 아픈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진정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걸까?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더욱 단단한 장벽이 세워진 건 아닐까? 난 과거를 4.3 사건을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나와는 무관한 역사인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젠 알겠다. 4.3은 우리의 아픔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예. 마지막 표현이 그렇죠. 4.3은 아직도 내 마음에 살아있다. 자, 4.3은 우리 제주도민들과 또 많은 뜻있는 분들의 협력에 의해서, 투쟁에 의해서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4.3 특별법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상 보고서가 발간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 기념 추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행사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4.3의 슬로건도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이제 어두웠던 그 아팠던 과거, 이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미래로 가자.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가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로 이제 과거는 다 극복이 되었는가? 저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질문, 4.3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시각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했어야 됐나? 4.3의 그 과정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4.3에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억울한 사람들 좀 누명 좀 벗겨주고, 우리나라가 돈만 하영이 있으면 팍팍 줘도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헛금 좀 주주게, 배보상 좀 해주면 될 거 아니라, 이런 정도의 시각이라면 그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4.3은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 4.3이 지금 현재의 상황과도 아주 복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진행형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선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아직도 많은 휴유 장애인들이 살아 있습니다. 당시에 총을 맞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분들, 그래서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4.3이 아직도 진행형이죠. 화북에 어느 교우분이 있는데 다리를 제대로 못 씁니다. 다리에 총 2방 맞은 자국이 있어요. 그런데 휴유장애인, 생존 휴유장애인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그 피해를 보상해주고 그 치료를 받도록 해주는데, 이 양반은 지금 현재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이유로 보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속 장애로 그냥 살아야 되죠. 수영인들인 경우에, 수영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수영인이라고 하지 말자, 불법 군사 재판 희생자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한날에 뭐 몇백 명씩 재판을 했어요. 기록에는. 그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재판을 그렇게, 한 사람 앞에 재판을 하자니 최소한 30분은 걸릴 건데, 그것도 뭐, 자기가 억울하다, 뭐, 변호사가 얘기하고, 검사가 얘기하고 하다 보면 몇 시간은 걸려야 되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그렇게 땅땅땅 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 땅땅 가지도 않았고요. 몇 년인지도 모르고 교도소에 가가지고 너는 몇 년이다, 너는 몇 년이다. 그렇구나. 뭐 이런 정도였어요. 판사 얼굴 못 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의 군사재판은 불법이다,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직도 범죄자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에. 이런 분들에게는 아직도 4.3이 끝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학자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4.3 평화공원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4.3 평화공원이요? 잘 모르세요? 아닙니다. 네,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만은 혹시 거기 그 희생자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하고 기사가 묻더라는 겁니다. 이 양반 잘 모르는 사람인가? 제주도 사람이 아닌가? 하고, 그래서 혹시 제주도 사람 아니냐고 했더니 한참 있다가 하는 말이, 자기가 5살 때 4.3 사건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경찰에 끌려가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돌아가셨고, 경찰에 아버지가 끌려갔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찾으러 가가지고 항의하다가 어머니는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해서 돌아왔는데 3개월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이렇게 죽고, 그때 젖먹이가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젖먹이도 좀 굶주려서 죽고, 자기는 옷도 없이 그 추운 겨울에 발가벗은 채로
바닷가에 다니면서 그거 바닷가에서 뭐 좀 주워 먹고, 굿판, 이런 데 가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희생자 신고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와 자기 여동생은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게 4.3이 직접적인 희생자냐, 그래가지고, 이거 돈이나 쳐봤자 냄새냐, 이럴까봐 아예 신청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해서 다 죽고, 천에 고아가 돼가지고, 동네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 동네에서는 저 빨갱이 새끼, 그 도와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모욕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이 양반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일체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너무 괴로운 탓도 있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픔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두고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거죠. 애들한테 알리면 애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빨갱이 새끼 가족이니까 모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지금 정식으로 인정된 그 직접 희생자는 15,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대략 4.3에서 최소한 25,000에서 3만 정도가 희생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왜 신고를 안 했을까? 물론 그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촌의 예를처럼 순위 삼촌이 북촌을 배경으로 한 것이죠. 한날 한시에 그냥 다들 주민들 다 모아놓고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나와라 해놓고는 그냥 다 죽여. 우리 멋모르는 촌 사람들은 그냥 눈치 빠른 사람이 나 저기 가야 살로구나 해가지고 끌려가면 야, 너 경찰 가족도 아닌데 무슨 감시냐? 이리 오라. 그래서 400명이 한날 한시에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때 제주시 갔다거나 어디 산에 갔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가족들은 살아남아. 그런데 그때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식구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신고할 사람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거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신부님의 그 가족도 희생자 유가족들입니다. 근데 가족끼리 분란이 일어났어요. 왜? 어떤 사람은 신고하자, 어떤 사람은 신고하지 말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고하지 않기로. 왜냐하면 식구들끼리 또 4.3 때문에 또 싸울 거니까. 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봤자 세상 좋아진 거 담지 안 바뀐다. 4.19 때 잠깐 우리 4.3이 진상규명이니 뭐니 하다가 5.16 바로 5.16 나면서 그때 앞장서던 사람들 다 잡아갔잖아요. 그 전에 그래도 비석이라도 세우자 해서 비석 세워놨는데 5.16 군사 정권이 들어서니까 비석 다 깨부수고 땅에 파묻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도 어이없는 게 아이고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북촌에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니까 한날 한시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온 동네가 다 제사집이잖아요. 근데 우리 곡이라도 한번 시원하게 해보자. 그동안에 곡도 못하고 왜 빨갱이 새끼들이니까 빨갱이라고 말도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거 다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 소상 때
또 장례 때 그러잖아.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일명 아이고 사건입니다. 아이고 했다고 해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참 슬퍼하지도 못하고 곡소리도 못 내던 이런 시대였는데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은 야 세상 어떻게 될는지 몰라. 지금 뭐 저 김대중 저 누구 뭐 노무현이 됐지만 나중에 세상 어떻게 바뀔는지 모른다. 두려움, 공포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도 4.3의 희생자들입니다.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사삼 유족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희생돼 버리고 그래서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동네에서 저거 빨갱이 새끼라 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못하지. 그러니까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그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유족회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유족회 내에서도 발언권이 없어요. 좀 그래도 사업이나 해가지고 유족들 중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었지만은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가 옛날 말이지만 옛날에는 사회적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 중에서도 그래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유족회에서도 큰 소리를 칩니다.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유족회 참석해도 그냥 몰명하게 있다가 그냥 말만 듣고 놈들 얘기하는 것만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아직도 4.3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주도 사람들도 해병대 입대하시면 3기, 4기로 해서 모슬포에서 징병돼가지고 자원해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들 많죠. 제주도 출신 해병은 인천 상륙작전 때도 참여를 했고 아주 용맹을 떨칩니다. 제주도 출신 아주 용감한 사나이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터에서 용감했다? 다른 지방 출신에 비해서 제주도 남자들이 용감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당시에 조금만 하면 뭐 산에 간 사람의 가족이니 뭐니 해가 또 조금만 하면은 그 불순분자니 뭐 이래가지고 다들 억울하게 죽어가는 판이니 군대 가면 군인 가족도 안전합니다. 그래서 군인 자원 입대를 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군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빨갱이가 아니라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나 빨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주도에서 그렇게 서북 청년단들한테 당했잖아요. 북한 놈들한테 당했잖아요. 그러니 이 새끼들 보복심리예요. 우리 당한 만큼 갚아준다 이거예요.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 못되게 군 거죠. 그래서 국방부 전사에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나오지만은 실상은 비극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용감했던 우리 해병대원들은 제대로 된 정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분들도 피해자예요. 임남용 신부님 성산포에서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술만 먹으면 폭력적이고 뭐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그렇게 괴로워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임신부님도 크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무사경임 수강하고 여쭤봤대요. 처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6.25 때 탱크병이었답니다. 근데 탱크로 앞에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냥 뭉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창자가 터지고 해골이 깨지고. 나 경혜신데 술난 먹으면 사라지 크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심리도 드러납니다. 산에 갔던 사람들 다 살려준다 하고 삐라를 부렸는데, 예, 다 그러니까 뭐 산에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해도 살려주긴 MC는 가자 해가지고 해안가로 다 내려왔습니다. 자수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도피자 가족, 너네 식구들 중에서 너네 아들 어디 갔냐, 너네 서방 어디 갔냐. 일본 간 사람도 일본 갔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으면 도피자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도피자 가족들은 또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는지 말하라고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하죠. 근데 한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입산자라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서북 청년단들이 그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고 양옆에서 널뛰기를 했다는 거예요. 널뛰기. 근데 그 아기가 유산되지 않고 그래도 참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참 사람이 목숨이 질린 거라. 그래 세상에 나왔죠. 그런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바띠를 하면서 밑강과도 읽어놓고 한재산 읽어놨죠. 그랬는데 그때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박정희 죽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사비를 들여가지고 박정희 뭐라 그럽니까? 분향소를 만듭니다. 그게 또 보도가 됐죠. 자, 4.3의 희생자인데, 근데 박정희는 4.3을 탄압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죽었어. 근데 그러면 단순히 그것만 따지면 만세 불러야죠. 근데 전국에서 최초로 분향소를 만듭니다.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4.3 유족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공포의 역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수 쪽에 붙어야죠. 의식적으로 나 빨갱이가 아니라 빨갱이 반대편이에요. 그 당시는 어쨌든 시국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빨갱이라고 했으니까 그쪽은 아예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이런 편향된 삶을 강요당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사람은 다 희생자들 아닙니까? 지금도 진행 중인 4.3의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이런 4.3의 비극, 현재 진행 중인 비극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했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부가 알아가는 일이지 뭐 무슨. 그 성당하고 무슨 성당이 무슨 옛날에 우리가 무슨 4.3 뭐 해서 우리 각자의 본당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희생자인지도 모릅니다. 말을 안 하죠. 4.3 평화공원에 가서 4.3기 그때 저를 만나면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신자들 보이죠. 나도 유족이오다.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나? 이런 면에서 과연 성찰이 되어 있었는가? 그저 교회가 아이고 고생했수다해. 참 억울하게 살았수다해. 힘냅서. 나 기도하구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교회가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이제 사회교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자 이제 4.3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조금씩 방향성이 잡혀 나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4.3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에 뉴스로 봤던 전쟁 상황들, 임박한 전쟁 상황들, 그리고 이런 4.3의 비극들, 여기 이것은 평화가 뭐냐라고 하기에 뭐 이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하기에 앞서서 평화에 반대되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쉬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